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그러한 약물 남용자들한테 그거 나빠요. 그거 나중에 되면 큰일 나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걸로 어떤 이득을 더 많이 받는지, 그게 얼마나 더 좋았는지를 먼저 같이 얘기해주면 이 사람들 거진 입에다 거품을 뭅니다. 어머 세상에 내가 필로폰 썼다는데 그거로부터 얻은 뭔가 좋은 점을 얘기하려니까 맨날 다 나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같이 해줘요. 같이 해준 다음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분명히 좋은 점만 있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필로폰으로 덕을 본다고 해도 그걸로 인해서 나쁜 점도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아무래도 필로폰을 써서 자기 혼자 그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이제 가정하고 배우자하고는 또 거리가 멀어지죠. 가족하고 멀어지거나 아니면 부모하고 멀어지는 거.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서도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자기네들이 그걸 감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득도 있지만 그럼 해로운 거는 또 뭐가 있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서로 따져주고 필로폰으로 얻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신 다음에 그 필로폰을 사용해서 내가 얻는 거를, 그 얻는 만족감이나 어떤 그러니까 베네핏이죠. 그거를 필로폰 말고 다른 걸로 해서 혹시라도 그 베네핏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를 같이 해주시면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그럼 그 사람이 그 약물을 통해서 얻는 게 뭔지, 약물을 함으로 인해서 추구하는 게 뭔지, 무료함이다. 만약에 그러면 필로폰 환자들도 무료에서도 많이 해요. 그러면 그 무료함을 대체할 수 있는 거, 그런 방법을 구하는 거. 근데 이 필로폰은 또 사용하는 층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뭐 꼭 그 직업의 규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코케인 같은 경우는 뭐 상류사회 그래도 웬만큼 돈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필로폰은 정말 돈이 없는 사람부터 돈이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직업을 막론하고 정말 아주 내가 그 하루, 그러니까 일일 근로자들서부터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필로폰이 중독성이 강하고 하이에 오르는 게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딱 필로폰을 먼저 투약했을 때 그 느끼는 쾌감, 이것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필로폰이 뭐였어요? 흥분제였잖아요. 중추신경 흥분제. 그래서 육체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육체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피로하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뭔가 이렇게 활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카스 같은 거, 또 원비디 뭐 이런 거 있죠. 요새 또 컨디션 이런 거. 그런 거를 마시면 왜 좀 몸이 가뿐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필로폰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피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만약에 그렇게 피로감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필로폰 말고 필로폰으로 피로감을 푸니까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면도 생기고 이렇게 그 법적인 조치도 받고 해야 되니까 그런 피로감을 풀 수 있는 거, 필로폰 외에 뭐가 있을까? 그 방안을 같이 강구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교재에 있기 때문에 크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적인 합병증하고 정신적인 합병증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의학적인 합병증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겁나는 게 뭐냐면 면역 기능 저하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필로폰 10년을 쓴 그 환자, 그 사람처럼 면역 기능이 저하돼서 똑같이 감기가 걸려도 이 사람은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가볍게 일주일을 조금 앓다 이제 회복이 되는 거고, 면역 기능이 완전히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의학적인 합병증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약물 투여 방법에 따라서 나타나는 합병증,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에이즈라는 거. 그래서 한때 에이즈는 동성연애자만이 그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 불치의 병. 그런데 지금은 그 에이즈가 걸렸다 그러면 동성연애자라는 것보다는 약물 그러니까 투여를 한 사람이다라고 더 많이 보죠. 왜냐면 그 바늘이라든가 아니면 대롱을 통해서 이렇게 들여 마시잖아요. 흡입하는 거. 그 대롱을 통해서 그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에이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그 가장 많이 하시는 게 그 바늘로 주사를 맞기 때문에 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일회용 그 바늘, 그 주사 바늘을 가지고 다니면서 한다고 하는데 막상 그렇게 할 때 보면, 그러니까 중독자가 돼서 내가 그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는 그 바늘이 새 바늘인지 헛 바늘인지의 개념이 있으면 그건 중독이 아니에요.
딱 맞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누가 쓰던 바늘이잖아. 여기 세 바늘 꺼내서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양호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지도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트래픽이라는 영화도 보면 바늘을 바꿔서 하는 사람 참 드물어요. 그 정신이 바늘을 새 걸로 써야지 할 정도의 정신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이즈가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보면 의외로 아무리 계몽을 해서 깨끗한 걸로 해라, 내 바늘은 항상 갖고 다녀라 그러지만 그 어떤 사람들이 딱 내가 그 약물 판매자한테 갔어요. 공급처한테 갔는데 그거 주면 그 자리에서 내 바늘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 에이즈는 아무리 계몽을 해도 한순간에 어떤 그것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저기서 코뼈 손상이 오는 거, 그 다음에 축농증,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코로 흡입하는 경우에, 그래서 주사를 맞으면 안 좋다고 해서 주사보다는 코로 흡입하는 게 더 빠릅니다. 이 중투신경을 자극하는 게 여기서 바로 여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주사를 딱 놓으면 피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걸린다는 게 뭐 한참 걸리는 게 아니라 맞으면 느낌은 파고 오죠. 여러분들 아주 목마를 때나 이렇게 뭐 들어갈 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뭐 시원한 건 들어갔을 때 막 여기서부터 이렇게 쪽쪽쪽 하면서 어디까지 내려가고 있구나 느끼잖아요. 그래서 주사를 맞으면 이것도 이렇게 딱딱딱딱 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느낌은 오는데, 코로 흡입하는 거는 그 자리에서 빡 하면서 중투신경을 건드려 주니까 훨씬 더 효과가 금방 와요. 금방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백질이나 지방질이나 칼슘 성분을 녹이는 게 약물이기 때문에 이 코뼈가 내려앉는다던가 뭐 축농증이 기본으로 오죠. 기본으로 오지만 나중에 이 코뼈가 많이 손상이 된다든가 그런 합병증이 따라옵니다. 억제제든 흥분제든 그것을 사용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금단 증세가 나타났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특히 억제제를 사용해서 내가 상당히 다운돼 있을 때, 그럴 때면 자살을 할 수 있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여러분들도 혹시 다 지금까지 사시면서 나 죽고 싶다 라는 생각을 안 해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이유야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유치하고 이건 유치하다 못해 뭐라고 표현하기도 뭐하다 할 정도의 유치한 이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최소한 한 번은 내가 자살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여러분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서 그래요? 대부분 많이 우울하거나 아니면 꼭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내가 기분이 많이 다운됐을 때, 내 상황이 극도로 안 좋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약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억제제를 쓰든 간에 흥분제를 쓰든 간에 나중에 그렇게 다운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흥분제도 마냥 흥분이 아니라 약기운이 있을 때까지는 흥분제지만 그 다음에 약기운이 떨어지면 바로 다운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자살 충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로폰 환자들이나 아니면 본드나 가스를 한 사람들이 왜 인질극 많이 버리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인질극을 버릴 때는 겁이 나요. 왜냐면 내가 지금 내 정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목숨이라든가 누굴 죽이고 살리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약물을 하고 인질극이 벌어지면 정말 사람들 신경을 곤두서요. 언제 어느새,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옛날에 영화 중에 니고시에이터라는 혹시 영화 보셨어요? 그러니까 범죄 심리, 그러니까 심리학자예요. 범죄 심리를 한 사람이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인질극을 벌인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를 폭파하겠다거나 그랬을 때 그 범죄 심리를 연구한 사람이랑 얘기를 하게 하죠. 대화를 하게 해서 그 사람의 이제 심리를 서로 파악을 해서 그렇게 안 하게끔 하는데, 약물 중독자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자살도 위험하고 그 다음에 타살의 위험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행동이 과격하게 나왔을 때. 그래서 상당히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중독자들, 물론 중독자들을 이렇게 보면 만나서 같이 뭐 집단 치료하고 그럴 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막상 이런 집단 치료 장면이 아니고 내가 그냥 길거리에서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아니면 어떠한 안 좋은 일로라도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여유 있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대할 수 있을까? 그거는 지금 개인적으로도 아직까지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생각을 못했을 거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이렇게 그 약물에 대해서 강의를 나올 때는 그 사람들도 참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하나 알고 보면 너무나 안 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막상 그 사람들이 현재 약물을 투여했을 때를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속담 내리기는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약물 중독 내담자들을 만났을 때는 가능하면 물론 잘 대해주시지만 항상 경계는 하셔야 돼요. 언제 여러분들을 정말 그 배신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언제 등을 돌릴지 몰라요. 그리고 약물 중독자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이용하는 게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용하는 거가 강하다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매니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조작적인 행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도 가족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내가 큰 소리 치고 사는 것 같은데 느낌에 내가 저 사람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고 내가 생각해도 나 큰 소리 치고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그런데 살다 보면 상대방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내가 지금 큰 소리도 치는 거고 그런 거라는 걸 여러분들 느낄 때가 있어요. 특히 부부관계를 그런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게 빠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지가 빨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강하게 해서 반항아처럼 보여야지 관심을 끄는지 내 편으로 만드는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청승맞고 불쌍하게 보여서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이게 판단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약물을 투여하는 그 순간부터 그런 기능을 숙달시키면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빨라요. 그래서 상담자들이 그 내담자들한테 빨려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빨려 들어가기가 쉬워요. 정말 진짜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 상담자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정말 진짜 같아요. 근데 돌아서면 내가 언제 그랬냐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약물 남용자들한테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들을 뭐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끌려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경계를 하고 들어가 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나면 또 남용자들이 여러분들하고 어떤 신뢰감이 형성이 안 됐다 그래서 상담을 잘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드러내지 않는 선에서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갖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그거 했을 때 인턴으로 있으면서 느낀 거는 두 파트로 나뉘어요. 거기서는 가족 치료, 이런 약물 중독 치료를 할 때 가족 치료하고 개인 치료, 집단 치료 이렇게 다 구분이 되는데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요. 전공자들이. 그러니까 저처럼 가족학 쪽에서 가족 치료를 한 사람하고 사회사업 쪽에서 가족 치료한 사람, 범죄 심리 쪽에서 치료를 하는 사람이 다 같이 들어가거든요. 범죄 심리를 한 사람들은 약물 중독자들이 딱 치료를 받으러 오잖아요. 상담 일지를 거진 안 쓰다시피 해요. 왜 그러냐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걔네들 말은 들어봤자 내가 쓰는 손만 아프고 내 머리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학 쪽이나 사회사업 쪽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걔네도 인간이다.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항상 일주일에 2번이나 1번 정도는 동료 치료자들끼리 케이스를 가지고 의논을 해요. 우리 이거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러면 보통 그걸 1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1시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맨날 싸워요. 범죄 심리를 한 사람하고 이쪽 두 파트에서 온 사람하고 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신경 쓰지 마. 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그 중에 진실이 있으니까 같이 해주자. 말이 많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일단은 믿어주자.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그렇게 불신을 받고 사는데 치료를 받으러 와서까지 이렇게 불신을 받는 거는 너무나 불공평하다. 물론 그 사람들의 말이 진실은 아닐지라도 어느 얘기하는 만약에 100마디를 했으면 거기에 한 30마디 정도는 진실일 수 있다. 그거를 믿고 우리가 상담을 하자라는 걸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어떤 신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얘네들은 아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도와줘도 별 효과가 없다 생각을 하시면 그냥 여러분들의 그 신조대로 하시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와줘서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좀 해주자라는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짜 열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약물 같은 경우에 알코올 중독은 더하지만 약물라면 같은 경우에 사실은 가족 치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가족 구성원도 그냥 내가 멀쩡하게 있는데 가족이 정말 서로가 친밀하고 어떤 그 애정을 갖고 있는 가족인데 그냥 어떻게 뚝 떨어져서 약물을 쓰는 경우는 드물어요. 물론 호기심에서 시작을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 호기심에서 시작을 하지만 왜 가족 치료가 중요하냐면 호기심에 여러분들 청소년기 다 지나보셨잖아요. 극장 가지 말라는데 꼭 보지 말라는 거 한 번쯤은 뭐 어떻게든 숨어서 봤을 거고, 포르노 계열도 어떻게 해서든 봤을 거고, 담배 피지 말라고 그랬는데 숨어서 한 번이라도 펴보고, 그 호기심이거든요. 그런데 가족 치료에서 중요시 여기는 건 그 호기심으로 인해서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나요? 어떤 모험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정상 궤도로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는 가족의 책임이라는 거죠. 가족이 그 정도로 탄탄해서 그 모험을 하러 간 자녀나 모험을 간 그 가족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흡입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흡입력이 있다면 이 사람이 그렇게 중독자나 습관성으로 아주 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족 치료를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개인 면담을 합니다. 개인 상담을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그 중독자들의 가족이나 배우자가 가족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집단 치료를 다시 해요. 따로. 왜냐면 그 가족원, 약물 중독이나 습관성을 가진 남용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가족이 그 상태를 이해하지 않으면 자기네들끼리 휩싸여요. 가족도 휩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현재 그 가족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약물 중독자들을 가족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많은 가족 치료 방법들이 있지만 지금 쓰고 있는, 그래도 이것이 상당히 약물 중독자들한테 치료해보니까 잘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족 치료도 사실은 물론 가족 간의 갈등 이런 거에서 나온 거지만 가장 많이 연구가 된 게, 시발점으로 연구 대상이 된 게 정신분열증 환자들로부터 시작된 게 가족 치료거든요. 그런데 약물 남용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약물로 인해서 정신분열증이나 정신과적인 합병증이 오기 때문에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됐었어요. 가족 치료 쪽에서는 정신분열증 다음으로 알코올 중독하고 약물 중독이 연구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검증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건 저 망치료입니다. 네트워크 테라피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의 11시네요. 죄송합니다. 조직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체계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임상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망치료는 가족원들의 자원을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친구들, 직장, 이웃, 친척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자원을, 지지를 줄 수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정서적으로 지지를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각 망에서 하나씩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지지를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현재 망치료 상당히 미국에서는 활발하게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망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